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보수 성향의 부산 대구 지역 언론이 연일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지 일면, 이거 화제거리였죠. 이유가 뭘까요? 영남권 신공항 결정에 대한 불만이겠죠. 이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부산 대구 언론이 모처럼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적게 선택된 답변부터 볼까요? 11%. 부산 대구 지역 언론의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거리는 넘쳐나는데 왜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반응이었고요. 16%는 부산 대구 지역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할 언론의 사명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3%는 부산 대구 언론은 개발 이익을 노리는 지역 토호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까지 2,099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여종업원들을 국정원이 법정에 데리고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민변은 국정원이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신변 보호를 이유로 종업원들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선거 비용을 부풀리게 한 혐의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지요. 조사에 앞서서 김수민 의원 측은 국민의당의 지시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선거 공보 제작 비용을 5억 원가량 부풀려서 선관위에 청구한 것이 당에서 주도한 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출두할 당시 김수민 의원의 입장입니다.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 없고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을 목적으로 한 야야 협치, 야야 소통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승춘 두둔하면서 협치, 소통 이런 말이 나오나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주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재창 거부,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민주화운동 인사, 종북세력 매도 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2011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훈처 예산으로 제작해서 호국보훈 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배포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딸 인턴 채용과 보좌진의 급여 상남 논란에 휘말린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원 조사를 거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오빠를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당내에서는 개인 사과로 파문을 수습하기에는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편 하루 종일 펌프질을 했었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의 예산이 쓰이질 않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일을 정부가 안 하면 서울시라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에 위치할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이 허가됐습니다. 비슷한 곳에 원전이 10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내가 아는 누구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상지대학교 김문기한테 다시 넘어갔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사람들 다 나가라.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상지대 정대화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대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상지대가 김문기 씨한테 넘어갔다. 이 정도만 아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문기 씨가 이제 사학비리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이제 이분이 그 김영삼 문민정부 때 사학비리로 물러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문기 씨가 물러난 이후에 상지대학교가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민주대학으로. 예. 그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학교가 다시 김문기에게 돌아가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예. 이 상지대학교를 김문기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8월 9일 날 예. 다시 상지대가 김문기에게 돌아갔습니다. 하하.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행정소송을 건 게 2010년 11월입니다. 예. 그때부터 횟수로 7년 동안 그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 예. 작년 7월 23일 날 예. 대법원에서 예. 상지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이 재단 문제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교수와 학생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한 판결은 잘못됐으니까 예. 다시 판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게 작년 7월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재판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상지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그 재단 문제에 대해서 재판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해보니까 예. 2010년 김문기에게 학교를 돌려준 이른바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는 잘못됐다. 예. 그래서 2010년에 정의사로 선임한 김문기가 추천한 사람들을 포함한 그 당시 정의사 선임은 위법하니까 그 정의사 선임을 전부 취소한다 하는 판결이 오늘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문기 편에 선 이사들 이 사람들 네. 자격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김문기 씨가 다시 상지대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김문기 씨는 춘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예. 상지학원이 김문기 씨 총장직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귀의 길이 열렸어요. 예. 그런데 그 재판이 예. 완전히 사기 재판입니다. 오. 왜냐면은 김문기 씨를 해임한 이 이사회와 예. 해임당한 김문기 씨가 예. 둘이서 짜고 한 겁니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상지대 쪽에서는 자기들이 해임을 한 거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김문기 씨가 다시 못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뭐 그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1심에서 김문기를 해임한 상지학원 이사회가 예.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고 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패소를 자처했어요. 아하.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 소송 쌍방간에서 이견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문기를 해임한 이사회가 예. 재판도 안 나가고 변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변호사도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예. 재판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김문기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교육부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항소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김문기를 해임한 이사회가 예. 우리 상지학원은 예. 해임된 김문기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문기 씨의 복직이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임한 이사회가 예. 해임당한 김문기하고 완전히 담합을 해가지고 짬짬이 재판을 한 겁니다. 아하. 김문기 씨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예.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상 상지학원 정의사 선임을 한 2010년 그 결정이 무효다 이렇게 되면서 예. 김문기 씨의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예. 김문기 씨가 좋다 말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하루 만에 좋다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여론의 압박 또 교육부의 압박이 있어서 결국 김문기 편인 상지대 이사회가 그냥 모양으로만 겉으로만 김문기 씨를 해임한 꼴인데 해임한 척했죠. 그런데 이제 김문기 씨가 바로 상지대를 상대로 내 해임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을 걸면 상지대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저는 그냥 김문기 씨 얘기가 다 옳습니다. 박수치고 말아버렸죠. 이렇게 해서 김문기 돌아오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김문기 돌아오는 길을 만든 김문기 편의 이사들이 다 자격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만약에 김문기 씨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다. 그래서 이제 예. 돌아올 길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문기 씨는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직은 교육부가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할 여지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돌아오는 건 아니죠. 예. 돌아올 가능성만 생겼는데, 예.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거를 돌려줄 이사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돌아오더라도, 예. 그때는 김문기 씨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임시사가 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김문기 씨는 바로 해임될 겁니다. 예. 아이고, 참, 오늘의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또 행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상지대뿐 아니라 요즘 보면은 비리 사학들이 자기 세상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그 정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를 저질러 또 쫓겨난 사람들을 전부 다 복귀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비리 재단들이 예. 야, 지금은 우리 세상이구나.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요새 비리 재단이 사학 비리가 많이 생겼는데 예. 이번 오늘 상지대 판결로 비리를 저지른 재단은 다시는 복귀할 수 없고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이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하는 말하자면은 어떤 판례랄까? 이게 오늘 상지대 판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이 학교 현장에서 이 퇴출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오늘 이 상지대 판결은 상지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학 전체에 이를테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판결이 국회의 논의와 교육부의 정책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어떤 마중물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도 참 그동안에 좀 난감했습니다. 예. 자, 정대화 교수님 앞으로도 이 용기 잃지 마시고 올바른 사학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두고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해 공항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 건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맞는 표현일까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시빗거리로 대두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 건설이 맞다라고 강변했습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정호 차관은 그렇다면 왜 김해공항은 그동안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군색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공항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고 신공항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김해공항 옆에 새로 짓는 공항은 3,200m의 활주를 하나 건설하고 예. 이 활주로만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맞는 여객 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그다음에 관제탑 등 모든 시설을 다 건설하기 때문에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일본 나리타 공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고 김해 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기존의 김해공항과 더불어서 한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내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여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김해 공항 확장안, 지금 뭐 신공항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로 검토했는데 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뀐 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예. 그 2009년부터 이렇게 쭉 용역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그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이제 기존 부지 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존 활주로가 이게 두 개가 남북으로 있습니다만 예. 그걸 X자형으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이런 안 위주로 좀 제한적으로 검토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김해공항을 포함한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가 예전과 달리 크게 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그 돛대사이라는 네. 산으로 해서 이착륙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래서 기존 방안을 다 검토하면서 예. 새로운 그런 발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예. 이번에 ADPI가 이런 공항의 장내 수송 수요와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을 이번에 찾아낸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이런 안을 못 찾았냐 이거죠. 지금 의문을 네. 갖는 거는. 그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 부지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만을 주로.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확장 위주의 그런 방안 위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네.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공항을 건설하는 신설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안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기록한 것,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정부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말이죠. 그런데 여태껏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결받았다. 이런 이유일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이 문제 합의했다고 지원을 안 한다면 이건 뭐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한일 합의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강은희 여성부 장관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달에 예산은 올려놓고 12월 예산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사업 중단은 또 그 12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그 사업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추진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가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협상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사업을 중단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두 개의 일간지에서 이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유네스코 기록 등재를 중단할 것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측의 그 발표가 있었고 여성가족부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발표하셨죠? 그 부분은 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2월 28일 날 그 합의 직후에 결국 예산까지 다 편성해놓고 등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12월 28일 바로 직후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2015년 10월부터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컨설팅 때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기록물 등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구로 넘기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언제 나왔습니까? 10월부터 그 네.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 부분을 점검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10월 달에 그런 평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2월 예산국회에 그 예산 조정이 있었어야 되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까지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12월 28일 날 정부 간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오해의 없습니다.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제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소개를 했지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안 설명 비슷한 것을 신경민 의원이 JTBC에 나와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법을 어길 경우에 그럼 처벌 조항도 있는 겁니까, 그건? 현재는 제가 내놓은 거에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하죠. 어저께 이제 이것을 보도자료를 냈더니 젊은 분들은 쌍수로 환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실행되지 않는 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법을 못 만드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선언적인 법률도 많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벌이 없어도 법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발의한 법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의 특성상 업무 시간을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그렇고요. 경찰관들이 그렇고 또 의원들도 그렇지 않나요? 군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요. 네. 뭐 정치인도 비슷한데요. 예. 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근무 형태를 말하면 풀로 근무하는 경우와 준비 상태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기 상태, 호출 대기 상태인 거 아니겠어요? 군, 경찰, 뭐 소방관 이런 게. 그래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이 되고 투입이 없으면 여가 시간으로 보는 그런 말하자면 근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그러니까 수당이죠. 수당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조금 더 잘 돼 있는데요. 독일 금속노조가 지난 12년에 이것을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14년도 여름에 업무 시간에 메일 전송 금지, 그래서 NT 스트레스법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충분한 보장을 명시하는 게 있고요.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6월 초입니다. 6월 8일에 연방의원 17인이 최장시간 제한 및 업무 스트레스 감소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은 제가 이거 궁금한데 혹시 업무 시간 외에 보좌진들에게 연락 안 합니까? 저희 사무실은 가급적 연락을 안 해서 사실은 자신 있게 이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의원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로 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와해되는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지요. 개파간 힘겨루기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파간 힘겨루기는 일단 친박계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비박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조짐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을 잘라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간에 이 당 사무총장 교체 문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결정한 일입니다. 그동안 권성동 사무총장께서 많은 노고를 했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당의 기강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의 지명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하도록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의 길을 걷고자 지난주에 무소속 당선자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만은 사무총장 사퇴 파문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의 빛이 많이 바래진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러한 소신이 혁신비대의 앞길을 조금이라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명된 지 2주 만에 공천 2주 만에 복당 결정의 책임을 저에게 묻는 듯한 그러한 처사로 인해서 제가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혁신 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그 비대위원장님의 뜻을 저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직을 물러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또 묵묵히 우리 새누리당의 혁신을 비롯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드린 이 자리에 계신 비대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언론인 및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공약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공약을 썼다가 못 지키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닥치라고! 공약을 지켰는데 왜 오도방정이야? 화나. 아무리 국민을 아메바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적당히 하자. 솔직히 누가 김해공항 넓혀서 해달라고 했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안 되는 대로 이거라도 먹으세요 라고 왜 솔직히 얘기 못하냐 이 새끼야. 먹긴 뭘 먹어? 이제 이로 인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당신도 말 조심해.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찢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 새끼들. 야, 그나저나 니네 친박들 너무하지 않니? 뭘 또? 총선 이후의 상황만 보자고.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이를 세웠어. 근데 정진석이가 이해훈 이런 애들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려고 했고 김용태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지. 이해훈, 김용태 다 친박 너희들이 지긋지긋해하는 비박들 아니냐? 그래서 친박들이 얘네들 임명 못하도록 전국위원회 무산시켜. 또 정진석이한테 비대위원장직 토해내라고 압박하고. 야, 땡깡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 새끼들. 땡깡이라니? 방송에서 발을 걷고 온 말을 써야지. 땡깡이 아니라 지랄. 그래, 지랄을 했어. 그리고 나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희한한 자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김희옥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한시적이나마도 당대표인데 난 이분이 누군가 했어. 김희옥이라고 해서 여성인 줄 알았지. 그래서 애 몇 명이나 낳았나, 여자로서 구실을 했나 이렇게 봤지. 근데 남자야. 하여간 김희옥 씨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권성동이를 사무총장에 앉혔다고. 근데 권성동이가 유승민이를 복당시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도했다면서 권성동이를 내쫓으라고 친박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와, 세상에 이 권성동이가 팔자에도 없는 투사가 됐어 이 씨발. 결국 권성동이는 이 친박들 성화에 결국 그만둬요. 야, 다음 선거까지 시간 좀 남았다고 이렇게 정치라는 이름의 생양아치짓 언제까지 계속할래 이 새끼들아. 안하무인, 후한무치, 견강부회, 가렴주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나? 내가 얘기해주지. 자가당착. 자가당착? 그게 뭐냐? 이 자가당착,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생긴 말이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된다, 이런 뜻이지. 청와대 누나가 가덕도 공항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누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난 대선 때 부산 시민한테 호소했지. 선거에서 이겼어.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어차피 약속 지키지도 않는데 멍청한 국민들이 거짓 공약을 믿고 표를 찍어줬다 이러면서 조롱했다고, 유권자들을.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김해공항 확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의 진짜 모습이 뭐야? 어제를 모르고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라고. 사자성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지록위마라고 하시나요? 지록위마? 그게 뭐야? 지록위마, 지랄하지마, 뭐 이런 거야? 에이, 그거겠습니까? 사슴을 그려놓고 이걸 말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김해공항 활주로와 청사 더 짓는 거면서 점 하나 찍는 거면서 이걸 신공항이다 라고 말하는 행태, 이 행태를 빗댈 수 있는 거겠죠? 야, 서회자, 어디서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이 서회자, 옛 속담에 숭어가 뛰면 망아지도 뛴다 이런 말이 있어. 환아, 뭐가 뛴다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숭어가 뛰면 김부겸이도 대선 후보로 뛴다. 뭐 거기서 김부겸이가 왜 나와? 아이고 내가 또 착각을 했어. 숭어가 뛰면 임춘애도 라면 먹고 뛴다. 야, 이 새끼, 임춘애가 거기서 왜 나와? 아이고 내가 이 비가 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숭어가 뛰면 이정호도 뛴다. 뭐? 이정호? 이정호가 누구야? 몰라? 천황폐하 만세 이랬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그 인간 뭐 할아버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다니는 친일파였다고 하더라고. 야, 이정호가 누구지 미어치 난다고. 이정호가 왜 속담에 나와? 아이고. 그럼 그 알려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구만. 알았어. 숭어가 뛰면 무 아버지도 뛴다. 죽으려고 이 새끼가. 자, 오늘 그 문제 출제해 주시러 지금 그 마음이 아니실 텐데 안님이 나오셨어요. 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의 온정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옹호를 합니까? 옹호를 하는 이유 혹시 공범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오른팔도 자를 줄 아는 강단 있는 정치인 안 인사드립니다. 야, 아나, 그 김수민이가 당에서 가라 계약서 만들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 꼬리를 자르려면 이 새끼야 그 약을 좀 치고 해야지. 마취 안 하고 생사를 자르면 아파요. 그 난리가 난 와중에 어제 군부대는 왜 갔어? 지금은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해서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상관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 지금 너한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김수민이가 혼자 했냐 이거야. 아니 그 구렁이 한 100마리쯤 들어가 있는 정치 구단위에도 숨 막혀 할 일을 이제 30살 정치대가 전혀 안 탄 디자이너가 그 일을 했다고? 이 신공항 논란 잘하면 김수민 건으로 물타겠구만. 더불어비지당 서영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말아버리면 적당히 국면 전환이 되겠어. 연예인 뉴스가 없어도. 내일 도요 스페셜에서 김프로가 대단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 이 새끼 막간을 이용해서 주말 프로그램 안내까지 해? 야, 아니가 그 정치인 다 됐어. 아나, 형이 정치 선배로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매뉴얼을 알려줄게. 야, 그 맞아야 할 타이밍에는 촌나게 잘 맞는 것도 그 정치인의 도리야.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시점에 잘 맞기는 뭘 잘 맞아?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비리로는 절대 안 죽는다. 그걸 모르냐? 또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맞아. 무가 사업권 따주겠다면서 기업 대표한테 뇌물 받은 일, 상대 후보를 선거 앞두고 돈으로 매수한 일,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태의 전말이 뭔지 다 까먹는다고. 수사했던 검사도 다 까먹어요. 나중에 누가 시비를 걸면 그때는 이렇게 둘러대면서 마감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때는 회계 처리가 미숙했다. 밑에서 잘못 보조한 것이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었다. 이렇게 말이야. 아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를 맞을 때야. 사람들 분 풀릴 때까지 매를 열심히 맞아 돌아. 지금은 그럴 때다. 알겠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고마운 비리 선배님. 이 새끼! 싸가지 없이 이 새끼가.
자자, 안님, 오늘 그 퀴즈 문제 내주시죠. 이님이 오늘 못 나오는 대신에 이거 읽어주라면서 뭐 써주시던데요. 뭡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자 고추님, 대선 출마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요즘 손학규도 만나고 김부겸도 만나면서 문재인에게 맞설 카드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발동을 거니까 통 관심들이 없습니다. 이참에 사회자 고추님이 나오시면 안 될까요? 고추님마저 안 나오시겠다고 하면 좆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젠.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퀴즈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서해안 섬에 뱀이 많이 나타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섬에는 특히 멧돼지나 오소리, 황소개구리, 물가치 같은 이렇다 할 뱀의 천적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뱀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막 잡아버리자니 뱀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이 아닌데다 오늘 정답인 이 뱀 같은 경우 오히려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은 없고요. 무척 큽니다. 우리 속담에 이 뱀이 담 넘어가듯 하다 이런 말도 있지요. 예, 정답! 환님, 뱀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그렇지, 끔찍하지. 그리고 맛있지.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간 이 뱀은 아주 무해하고 유익한 뱀이라고. 응? 독이 없는 데다가 농사에 해를 주는 쥐를 잡아먹어요. 근데 말이야, MB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그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왜 그럴까? 네, 하여간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옥시우스라누 마이크로레피도투스. 이 오답치고는 아주 학구적인 오답입니다. 육지에 사는 뱀 중에서 가장 독한 뱀이 지금 말씀하신 옥시우스라누 마이크로레피도투스죠. 아니었습니다. 정답은요? 아이고, 오늘은 뭐 무식한 새끼라고 야단칠 수 없겠구나. 그 뱀은 참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사드가 들었으면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뱀이 못 산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 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각하께서 이번에 미안한 것도 있겠다. 사드를 대구에다가 선물로 주실 모양이야. 뱀 퇴치하라고. 어떠냐 화나. 성은이 만극하지. 닥치라고. 사회자 정답 갈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뱀. 그런 멸종위기의 뱀. 뱀 이름은 세월호 진상조사. 네, 아닙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이 정답 맞히셔야겠네요. 성함, 이메일,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아주 귀한 새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런 제목입니다. 대학 무상교육과 학생 임금 도입을 도발적으로 주장하는 책인데요.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학의 지적 활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다라면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는 셈인데요. 사실 유럽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왜 받습니까? 도리어 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훗날 나라에 기여할 테니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춘을 말라 비틀어 버리게 만들죠. 이 책이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꿈을 펼치는 사회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는 서유제입니다. 서유제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제 사인과 함께 보내드린다고 했죠. 김어준 평전 사인회가 오는 일요일 낮 12시 반에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서울 충정로.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3분 골랐습니다. 참된 정의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인 40대 초반 애청자입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책을 마지막으로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응모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연입니다. 정답 맞히셨어요. 농심. 네. 저도 한때 누구나 다 아는 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회사의 무노조 방침과 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싸우다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진 분이네요. 회사를 나올 때 주변에서는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네, 노예들은 미쳤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월급은 적지만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에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오다 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팟캐스트 매체를 알게 됐고 저의 조간 브리핑은 지상파의 쓰레기 뉴스보다 훨씬 훌륭한 정보 매체가 됐습니다. 특히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막힌 속을 뻥 뚫어주고 경제의 문외한인 저에게 올바른 경제 인식과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번 피바 퀴즈를 통해서 농심이 롯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생필품 먹거리를 고를 때면 고민을 하곤 합니다. 죄다 갑질, 죄다 도덕성 결여. 문제가 많은 회사들의 제품만 수두룩하니 말입니다. 어느 한 회사의 물건을 불매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워낙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의류, 제품 등등 대기업들이 점유하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들도 배짱식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행을, 이런 행패를 언제까지 참고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갑갑할 뿐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된 정의님, 네, 멋지십니다. 킹왕짱이에요. 자, 다음 당첨자입니다. 현장 속에서님. 정답은 농심입니다. 울산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제 아내는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모 회사 판촉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여파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져서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그까짓 거 그만두어 버려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욱 미안합니다. 저도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이 예년만큼 없어서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족같은 세상이죠. 함께 힘내시죠. 자, 그리고 구름에서 3님, 네, 정답 농심 맞히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 대학 청소 용역 노동자입니다. 어머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였습니다. 노조 설립이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음을 늦은 나이에 깨우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곁을 지켜주던 야당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힘드실 나이에 땡볕에서 투쟁하셨을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고 편하게 못해드리는 못난 아들이어서 늘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다운받아들인 김용민 브리핑의 애청자십니다. 피바 퀴즈에 박장대소하시는데 아직도 이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귀여운 우리 어머니 사랑하면서 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힘내십시오. 이님 뭐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 분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파이팅을 외치면서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자, 이 박승춘 이 사람, 이 보니까 이번 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 그 악행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행이요? 예. 그렇죠. 박승춘 처장은 2011년에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이 돼서 예. 그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권이 재창출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보훈처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그동안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이명박 정권 시기 2011년 말에는 그 민주화 세력을 종북 좌파로 몰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DVD 1,000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배포를 한 건데요. 사비로 한 건 아니죠? 그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그걸 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 박승춘, 그렇죠. 처장에 이제 다 결재를 받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 예. 2012년 초에는 안보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지금의 여당 후보 찍을 거냐, 야당 후보 찍을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일었고요. 예.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그 나라 사랑 교육이라는 사업을 이제 벌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런 비슷한 교육이겠죠. 그 국회 정무위에서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그 업무 보고 자리인데 박승춘 처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뭐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 중이지만 나라 사랑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 사랑 교육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쟁이 이제 컸고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가 파행을 겪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5.18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2013년에 국회가 이미 촉구 결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본회의에서. 그랬는데 당시에 박승춘 처장이 뭐 이 뜻을 잘 알아서 뭐 제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3년 동안 이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그 5.18 기념식을 앞두고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5.18 기념식이 이제 벌어지는 날에 그 경과 보고를 원래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5.18 기념식에 경과 보고를 했는데 이때는 격을 낮춰서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기념일에 위상을 완전히 이제 격하시키고 이제 사실상 모욕을 준 거죠. 기념일 내지는 그 유족들한테. 그런 악행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자고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까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합창을 고수를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그 5.18 당시에 유혈진 앞 책임부대인 11공수 특전여단을 그 6.25 기념으로 광주 시가행진에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기획을 했던 점, 이런 점을 이제 다 해임 촉구 결의의 이제 사유로 이제 꼽았습니다. 이 해임 촉구 결의안의 이제 발의자는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3당의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를 한 거고 찬성자는 16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66명인데 야권 3당의 의원 전원이 지금 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166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어떻게 뭐 여당, 정부 미동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박승춘 처장이 곧 경질될 거라는 뭐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여의도 안팎에서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약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이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군 퍼레이드를 계속 이렇게 고집했던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광주 시민을 모욕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역력하다. 오늘부터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겠죠?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가요? 장로님이 이러신다는 것이, 물론 이명박 장로님이라는 또 전대미문의 장로님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 장로, 박 장로 문제가 많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흘 만에 백기를 들었네요. 결국 물러났습니다. 일단은 명분을 비박계가 쥐고 있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어제 오전에 사퇴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 비대위 회의에서 김희혁 위원장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권성동 사무총장이 많은 노고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후임 사무총장 지명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경력 있는 인사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앞자리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발언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주고 앞으로 혁신 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그 사퇴를 요구하는 비대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된 사연인고 이제 좀 알아보니 일단은 이 중재안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재안이라는 게 뭐냐면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무총장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한다. 그리고 이 사무총장 교체가 유승민 의원 등의 그 복당 결정 때문이 아니고 당무에 관한 견해차다. 그런 걸로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일단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후임 사무총장을 중립적 인사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중재를 했고 예. 권성동 의원 뭐 다 비박계겠죠. 비박계에서 이제 오케이를 한 건데요. 이 말이 이제 가만히 음미해 보면 또 좀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후임 그 사무총장은 중립적이고 유능하고 경력 있는 인사로 하겠다. 예. 뒤집어 생각해 보면 권성동 사무총장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 중립적인 후임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무총장이라는 게 그 조직 정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그 당협위원장, 뭐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다 한 번씩 심사를 해서 다시 교체를 하잖아요. 예. 뭐 낙선자도 있을 것이고, 예. 낙선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서 낙선한 건지 아니면 뭐 그 지역에서의 어떤 당의 인기가 없어서 낙선한 건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이 공천을 받았던 이 조직책을 그대로 다시 이 당협위원장으로 앉힐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이잖아요. 이 그 조직 정비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협위원장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의 어떤 지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에서는 친박계에서 왜 권성동을 물러나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못 물러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 사퇴의 조건으로 그러면 중립적인 인사로 후임 사무총장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친박계한테 사무총장을 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이 된 건데 과연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중립적이고 뭐라고 하셨죠? 그 능력 있고 경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무총장을 임명을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저분한 정당입니다. 거기는 예. 깡패들이에요. 그냥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 같아. 거기는 예. 당장 이제 그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 아주 그냥 눈앞에 걸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최대한 갈등을 뭐 좀 줄이면서 어쨌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양아치 정당이 이 일국의 집권 여당이라니 뭐 다행히 국민들이 이 실태를 파악하고 소수당으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예. 뭐 야당 전체에 비해서 소수당이란 얘기입니다. 뭐 지금 일당이 됐습니다만은 참 이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 양아치라는 표현을 새누리당 안에서 쓴다고 그래요. 그래요? 친박 안에서도 이른바 강성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양아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친박 안에서 그런 얘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신 말씀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군요.
리베이트 의혹을 부인했는데 김수민 의원이 그 소유했던 그 회사 거기서는 이 김수민으로 꼬리 자르려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뭐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공식적인 그림은 국민의당은 알 바 아니다. 저런 복잡한 거래 관계는 김수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홍보업체인 브랜드 호텔과 다른 하청업체 간의 거래이지 국민의당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결론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김수민 의원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사실은 그런 복잡한 계약 관계는 국민의당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김수민 의원 내지는 브랜드 호텔의 어떤 그 영업적인 문제, 뭐 요걸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그 복잡한 그 거래 관계를 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지시를 했고 그것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복잡한 그 거래 관계를 통해서 선거비를 좀 부풀려서 당이 이제 더 많이 좀 그 보전을 받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예. 김수민 의원 쪽은 지금까지 아무런 그 언급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리고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결국은 그게 나한테 모든 게 지금 그 책임이 이제 몰려오고 있구나. 그걸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김수민 의원 쪽의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우리 당과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남은 것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 그림을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그 윗선이겠죠. 그 복잡한 거래 관계를 활용한 어떤 선거비 보전, 부당 청구, 허위 청구의 그림이 그러면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과 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 공모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밝혀야 할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수민 의원까지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곧 검찰이 박선숙 의원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제 곧 사실을 밝혀내는 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방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수사는 일단 검찰에서는 선관위의 조사와 고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촘촘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지금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이제 처할 것이고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조금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겠는데 선관위 고발 외에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자체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 만약에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에서는 당은 무관하다.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검찰이 상당히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직이 가담한 당 조직이 가담한 그런 범죄로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뭐 만약에 그 윗선에서 알지 못하고 사후에 알았더라도 사후에라도 제대로 이제 진상을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어쨌든 어떤 국민적인 뭐 비판이나 이런 것은 좀 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나중에 예.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서. 예. 아,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일단은 소나기가 오면 맞아야 할 것이고요. 예. 글쎄요, 뭐 검찰 수사에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 뒤늦게라도 네. 사과를 하고 예. 그 부분을 빨리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김수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거라면 사실은 김수민 의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런 측면인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 그림이 그려진다면 공범으로 의율이 가능하겠죠. 예.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런 그 복잡한 그 계약 관계라든지 그런 이제 수행했지만 어쨌든 수행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 뭐 나중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공모 부분이 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의원은 무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될 위치 아니겠습니까? 공당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공당의 국회의원이고 뭐 근데 사실은 김수민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요. 예. 지금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수사의 핵심은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죠. 예. 박선숙 의원이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을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그 부분이 결국 이 수사의 정점에서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는데요.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무죄 아니고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데, 갈수록, 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사태. 어떻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단번에 다 규명되긴 어렵겠죠?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검찰에서는 크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시죠. 예, 네. 크게 어렵지 않은 수사라면 충분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여전히 국민의당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 난감해지는 국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김태규 기자님이 지금 지역구 챙겨야지 당대표로 나가려 하느냐 이런 지역구의 그 정서가 있어서 당권 도전에 상당히 주저하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런 쪽이 승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당권과 대권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참모진 사이에서. 근데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일단 그런 부분이 뭐 많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 입장문을 냈죠. 어제 오전에 정권 교체를 위해 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목의 입장문을 내서 당은 꼭 제가 아니어도 수권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면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내공들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은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지하게 말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도전에 결심이 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상 대선 출마를 이제 강력하게 시사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부겸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또 한 명의 영남권 후보로서 주목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김종인 대표, 박영선 의원 등과 상당히 친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박영선 의원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
의원의 그 당권 출마를 조금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친분이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콜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반노의 그 간판이 되고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래놓고는 문재인의 그 대응할 만한 그런 주자를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참 어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김종인 대표가 뭐 이번에 경제민주화 이 구상을 받아 안을 적임자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경제민주화 마다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권 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 앞으로 있을 8월달에 있을 전대 이후에 계속 그런 어떤 킹메이커로서의 그 영향력을 지금 뭐 총선 전국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그건 조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과욕이라고 봐요. 예, 과욕이라고 봅니다. 예. 예,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춤형 보육. 네. 이것이 야기한 보육대란 논란.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좀 심각해졌죠, 이제는. 예. 어제 부산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들은 휴원을 했고요. 그래서 보육대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기원이요. 박근혜 정부가 그 후보 시절에 보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2013년에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기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때의 그 공약하는 동영상을 보면 보육만큼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진실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랬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한번 떠넘겼었죠. 그래서 한번 보육대란이 터진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벌어진 이 보육대란의 핵심은 뭐냐면 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맞춤형 보육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을 종일형, 맞춤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은 종일형을 보낼 수 있지만 전업주부들은 맞춤형을 보내라 이거고요. 예. 종일형은 이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업주부들 대상으로 한 맞춤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진행되는 무상보육은 이제 가정은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부가 그 어린이집에게 운영 자금을 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아마 복지부의 저 계획은 맞춤형 보육, 그러니까 보육 시간을 줄여서 저렇게 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깎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무상보육 정책의 막대한 후퇴고요. 저희 이제 정홍재 기자는 이 사태를 기사에서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방기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뭐 당연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맞벌이는 12시간, 전업주부는 6시간 이런 구분은 근본적으로 전업주부가 집에서 하는 노동이라고 안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집에서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대통령이 가사노동을 해봤어야 알죠. 예, 가사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에 물을 붙여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업주부는 놀고 먹는다는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하도 안 해본 게 없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식상해서 뭘 해본 게 없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닌지. 그렇죠. 예. 너무 해봐서 아는 게 많으신 분도 문제인데 예. 너무 해본 게 없는 분도 참 큰 문제네요. 정말.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육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 문제를 하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상보육을 둘러 쪼개면은요, 맞벌이는 12시간 쓸 수 있고, 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이용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예. 아이를 12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맞벌이다. 이걸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는 어떻게 하냐면, 맞춤형 대상자들이 종일형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전업주부가 아님을 또는 전업주부이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을 입증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지금 12시간을 받을 이유를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공개한 이 서류를 보면 거기에 뭘 적어야 되냐면 종일형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예시로 하는 일과 고용 기간, 근로 형태, 임금 지급 형태, 부모의 부재 사유와 종일형 서비스 필요 사유 이걸 다 적으라는 겁니다. 예. 사생활을 다 까라는 거죠. 나 비정규직이야. 나 식당에서 일해. 이런 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적어놓느냐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 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예.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선별복지라고 하죠. 혜택을 자꾸 유형별로 쪼개는 겁니다. 이 선별복지가 왜 위험하냐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못난 놈이고 네가 얼마나 부족한 놈이기에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자꾸 입증하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우선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국민들 정서가 너무 피폐해집니다. 국민들을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해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처참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라는 게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입사원서를 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걸 계속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겠습니까? 나 계속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어. 나 이 정도로 루저야. 이걸 입증을 해야 나라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웃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저도 이 지난주인가 불금쇼를 듣다가 김광진 전 의원이 나오셨더라고요. 불금쇼에. 예. 그래서 그때 김광진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았는데요.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9대 때 2013년에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건이 이제 옛날에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매월 120만 원씩 받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게 김광진 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19대 의원들부터는 아예 안 받고 18대 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자나 생계곤란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한테는 선별복지를 강요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65세만 넘으면은 120만 원을 보편적으로 받는 거냐.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김광진 의원 방송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해놨더니 연금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가가지고 내가 저소득자다, 생계곤란자다 이렇게 입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 타가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예. 국회의원님들도 너님이 가난하고 생계곤란하고 입증해봐라.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못하시겠잖아요. 예. 창피하고 쪽팔리고 자괴감 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신청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예. 2주에 한 번씩 나 취업 원서 넣었는데도 떨어졌어요. 내가 식당에서 알바 뛰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12시간 맡겨야 돼요. 이걸 설명하기가 말도 안 되게 사람 정서를 파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 게 행정 비용도 많이 들지만 국민 정서를 너무 심각하게 갉아먹는다는 이 점 때문에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꼭 하는 말이 반대론자들은 아니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면 이재용 아들도 혜택을 받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당하지 않냐. 예. 부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지 않냐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회정의와 부의 균등한 분배에 관심이 많으면은요. 네. 부유층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가난함을 입증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매우 사람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자를 입증하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임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 부자의 정서를 황폐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부자들이야 세금은 더 내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데 아이 씨발 나는 왜 부자고 지랄이야. 난 왜 부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요. 예. 예. 우리가 모든 지표를 살펴봐도요. 너무 불행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OECD 행복지수 27위, 거의 꼴찌죠. 노인 행복지수 꼴찌, 노인 자살률 1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너무너무 불행한 나라입니다. 예.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 혜택도 쥐꼬일 만큼인데 그걸 받으려면 끊임없이 내가 루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시스템을 정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행한데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가난함을 자꾸 입증하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라는 걸 당당하게 입증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긍심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춤형 복지 이걸 보면서 참 이걸 나눠서 이렇게 처참한 것을 입증하라고 나오는데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너무 슬펐고요. 보편복지의 사상이 좀 빨리 널리 확산돼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뭐 물론 약속을 안 지키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정권 초부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무상보육한다고 그랬는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방 정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이 나고 말이죠.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해놓고 보니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건데 참 거짓말을 너무 비열하게 하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 거죠. 점 하나 찍어놓고 신공항이다. 뭐 이런 거 봐도 그렇고요. 그거 진짜 웃겼습니다. 김해 신공항 진짜 웃겼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주시죠. 그러면 제가 내일쯤에 김해 신공항 문제 그럼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파로 ELS에 자금이 몰린다. ELS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뉴스가 이제 있는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요. 금리 인하로 갈 곳 없는 시중 자금이 ELS로 몰린대. 근데 ELS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이 뉴스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죠. 일단 뉴스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뉴스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셔도 완전히 괜찮으니까요. 전혀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여파, 파생결합증권 ELS 더하기 DLS, 7일새 3,500억 불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와 D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6일 기준 103조 7,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일 발행 잔액이 103조 4,463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 동안 3,5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뭔 말인지 진짜 어렵죠.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급증한 것은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 상품에 돈을 맡기겠다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설명이 이제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외 주가나 금, 국제유가 금리 등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 설명인 거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설명을 한 건데. 이걸 못 알아들은 게 정상이십니다. 못 알아들은 게 정상이시고요. 제가 그 ELS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에서 좀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웃고 지나가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는 선물, 옵션 이렇게 불리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말로 크게 명성을 떨치면서 수백억 자산을 번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목포 세발낙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원래 이름은 대신증권 장기철 목포지점에 계시던 장기철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목포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목포 세발낙지의 뒤를 이어서 이 선물 시장에서 스타로 떠오른 분이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압구정동 미꾸라지는 싹싹 잘 빠져나가가지고 워낙 위험해서 잘 빠져나가서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압구정동 미꾸라지에 대응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한 분이 홍콩 물고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종합제 다닐 때 선물시장 주름 잡는 해산물 3인방 이렇게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기사를 보냈더니 데스크가 전화를 하셔서 쌍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하시더니 미꾸라지가 해산물이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미꾸라지는 해산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개새끼가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욕을 해요? 아니 원래 그 신문사에서는 욕을 합니다. 명백하게 틀렸을 때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기사를 어떻게 고쳤나 봤더니 제목이 선물시장 주름 잡는 수산물 3인방 이렇게 고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게 고치신 거죠. 예. 미꾸라지는 해산물이 아니라 수산물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본명을 안 쓰고 목포세발낙지, 뭐 압구정동 미꾸라지, 홍콩 물고기 이런 별칭으로 알려지냐면은요. 예. 이유가 뭐냐면 선물시장이라는 곳이 도박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식시장하고 달라서 선물시장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뒤에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오르느냐 내기를 해서 오른다에 건 사람이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내린다고 건 사람들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박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나라가 공인을 해준 거대한 도박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ELS로 넘어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결합 상품, 파생결합 증권 이렇게 불리는 모든 상품은요 똑같은 겁니다. 도박을 하는 겁니다. 유가다, 유가면 유가, 뭐 곡물값이면 곡물값, 주가면 주가. 오른다 내린다에 배팅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맞춘 놈이 못 맞춘 놈을 따가게 하는 건데 이걸 되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도 3만 원이 넘게 오르면 네가 다 잃는 거고 뭐 3만 원 이상 안 오르면 뭐 얼마 정도 따고 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일 뿐인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저 도박 행위가 선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저 도박질이 국민들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냐는 거죠. 제가 매일 금융위원회 뉴스를 보면 금융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뭐 이지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라는 거냐는 거예요. 모든 도박판에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돈 따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당구장 주인이죠. 도박판 주인이 돈 따가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복잡한 상품을 도박판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돈을 따느냐? 금융회사들이 땁니다. 과거의 증권사라는 곳을 보면은요. 옛날에 증권사는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 이 증권사라는 곳이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걸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중간에서 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게 거래가 되면 수수료를 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증권사의 주 수익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온라인 주식 거래하면 뭐 수수료가 석 달간 무료, 뭐 수수료 사실상 0% 이런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사들은 과거와 달리 주요 수익원이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요즘 증권사들은 뭘 해먹고 사느냐? 바로 대출입니다. 주식담보대출로 주로 돈을 법니다. 증권사들이요. 그런데 이 대출을 언제 많이 빌려줄 수 있냐면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을 때 이 증권회사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자꾸 ELS 만들고 뭐 이건 중위험 준수익이 가능하다고 하고 광고를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투자해라 선동을 하고 그 결과 결국은 판매한 상품을 근거로 주식담보대출을 더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버는 곳은 당구장 주인인 거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요. 이 핵심 문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얹어서 금융위기를 가장 가중시켰던 세계의 주범 MBS 모기지담보부증권이라고 합니다. CDO 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 합니다. CDS 신용부도스와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이요. 그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신랄한 칼날을 들이댄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무어가 2009년에 월가에 가서요. 월가의 사람들 보고 다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고 망했는데 그게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망했다는데
도대체 신용부도 스와프가 뭡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산담보부 증권이 뭐예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뭐예요? 신용부도 스와프가 뭐예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딱 한 명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가 뭔지 모르니까요. 망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저 파생상품의 핵심은 도박을 하거나 빚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엄청 어렵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시겠죠? 그냥 닥치고 투자하세요. 예. 우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예. 근데 저게 아작이 나면 투자자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데 국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금융이라는 게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재벌에 대해서 하는 규제 못지않게 금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을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이게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주제이기도 한데요. 금융과 빚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빚은 국민을 온순하고 복정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멈춰져야 됩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제가 그 청취자분들에게요, ELS에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융이 아니라 노동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걸 도박판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개선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도 뭘 하려고 하냐면 금융산업 발전 이걸 명목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이걸 완화하자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재벌도 탐욕적인데, 예, 안 그래도 금융자본이 탐욕적인데 저 탐욕적 금융자본을 더 탐욕적인 재벌의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서 금융을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정말로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가 재벌들을 몰아냈더니 그랬더니 월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ELS로 돈이 몰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금융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ELS를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금융은 늘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이 복잡한 ELS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빚이 있으면은 노예가 된다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공감이 되는 게요. 우리 청년들이 빚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등록금 빚을 내서 이렇게 전부 학자금 대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학생운동을 망가뜨리기 위한 자본의 농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온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평가가 지금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A+는 몇 명, 뭐 A는 몇 명 이렇게 할당을 부여해서 서열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연대와 협동 못하게 하려고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빚이 있겠다. 친구들은 다 경쟁자겠다. 어떻게 학생운동을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 사회가 지성은 사라지고 또 시대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고 결국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자금 대출 문제 이건 뭐 몇 사람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
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입니다. 공정 언론을 세우려는 이건 언론 노동자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공정 언론을 주장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도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정 언론 바로 세우기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정 언론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공정 언론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중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공화국 논평 이삭죽지를 가장 증오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국가가 안 하면 서울시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미 일본과 쇼부를 쳤는데 이걸 갖고 박원순이 어리석고 하찮은 국민들에게나 있을 법한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대권 행보의 꽃놀이표로 쓰겠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일본군 장교인 다카키 마사오의 따님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다 밝혀졌음에도 국민 다수가 박근혜 동지를 선택하지 않았던가. 박 동지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줄 국민이 무려 35%나 있다고 하는데 한일 합방을 다시 안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일인데 고작 일본에게 불리한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 동지에게 빅녀스를 날리는 것은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모든 노인 20만원 용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세월호 진상규명, 신공항 등 박근혜 동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신의는 헌신짝처럼 여기지만 일본과의 약속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갑을관계 노예계약서와 쌤쌤이라고 여기며 물설 틈 없이 지키시려는 분이다. 그런데 박 동지를 민망하게 할 기록물 등재를 도우라고 하는 요구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동지의 동선을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일본에 대해 살얼음 걷듯 조심스러워하시는 박 동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듯 천하악질 박원순은 박근혜가 안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드디어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문자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 남몰래 끓여던 방귀에서 나온 게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살펴보니 난방 모드,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불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 바지, 휘발유 체에 만땅 채운 경유, 된장찌개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된장 덩어리, 하드 사준다고 해서 좋아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 사드와 같은 극악무도한 반란이다. 박원순은 박근혜 동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그건 시민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말을 번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유네스코가 아니라 박원순 니 코가 납작해지는 등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남과 호남 지방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 내일 낮 기온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겠죠. 서울이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일을 했으니 그나마 이만큼 산다라는 사람들이 독재를 했으니 그나마 이만큼 산다라고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삶은 가축과 노예의 삶이지요. 친일했기에 이만큼이라도 산다는 말은 배갓집 종놈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비 제도가 사라져도 노비 의식은 남고 식민지 시대가 끝나도 식민지 노예 의식은 남습니다. 노예의 이만큼은 시민의 이만큼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